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휴장을 했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의 오랜 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대통령이 이렇게 서거를 하게 되면 하루는 특별 휴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은 뭐 크게 없었고요. 유럽 증시의 움직임 좀 나타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라든지 달러는 조금씩 움직였거든요. 채권 시장은 단축이라고 해서 조금만 이렇게 개장을 하고 다시 폐장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뉴스들이 파생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오늘 브리핑 뉴욕 한번 엮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 마감 상황,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먼저 한번 챙겨볼까요? 제가 오랜만에 유럽 증시를 한번 봤는데 뭐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 똑같은 리스크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감세 정책이 얼마나 금리를 끌어올릴 것이며 우리에게 얼마나 큰 타격이 될 것인지 이걸 걱정하고 있는데 유럽 역시 마찬가지의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조금씩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유로스톡스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업 아무래도 관세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죠.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나마 영국은 좀 괜찮더라고요. 영국이 현재 0.8%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역시나 뭐 글로벌 어떤 나라들의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살펴봤을 때 독일이 제조업이라면 영국은 금융업이잖아요. 금융업 쪽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도 가장 좀 규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규제 완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섹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상승세가 곧 금융주의 어떤 흐름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VMH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안 좋았죠. 전 세계적으로 좀 미국을 제외하면 소비 심리가 좀 둔화되면서 특히나 중국 쪽의 소비 심리가 둔화되면서 계속 주가가 내리막을 탔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돌려나가는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1.9% 반등했고요.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경기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보잉에 비해서 에어버스가 굉장히 좀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요즘 감염병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증시에서 2.2% 상승한 것도 인상적으로 좀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증시 마감 상황 간단히 살펴봤고요. 뉴욕 증시에서 금리와 달러의 움직임 그리고 유가의 움직임 중심으로 체크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열리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 뉴스들은 계속 나왔고요. 지금 역시나 가장 걱정하는 건 조정에 대한 위험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조정 위험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작년에 일단 많이 올랐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 수익률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다. 많이 올라간 종목이 더 오르고 뭐 작년처럼 오르겠지라고 기대하는 건 솔직히 지금 욕심이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세 번째, 쏠림이 좀 강화됐기 때문에 특히나 작년 11월 이후 미국으로의 자금 쏠림이 지속됐기 때문에 그건 결국 쏠림이 가속화되면 과열되면 그건 결국 이렇게 터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우려하는 그런 상황인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글로벌 증시의 문제인가 싶어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닐까? 미국만으로 돈이 쏠렸고 미국만 올랐는데 그럼 안 오른 섹터, 안 오른 나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흐름을 좀 받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능한 것 같고요. 뭐 어찌 됐든 현재 조정 위험이 크다고 하니까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위험의 배경이 뭔지 좀 봐야겠죠. 하이얼 본즈 일즈 그러니까 금리가 미국 증시의 메인 리스크다라고 보는 게 지금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도 채권 시장은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4.7%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7%를 넘어갔었고요. 이건 뭐 거의 최근 들어서 본 적 없는 높은 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미국 경기에 의해서 미국 경기가 좋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계속 다른 문제들
문제들,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 증시 조정받을 것 같은데 증시가 좀 많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도 개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한 번 내지는 아예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4.7% 찍고 나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는 그런 모습인데 내일의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오늘 밤에 나오겠죠. 그 결과가 금리의 향방을 또 결정해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열심히 부지런하게 이 사람 보우먼 이사 아시죠? 연준의 보우먼 이사가 12월에도 금리 동결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12월의 금리 인하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올해 금리 인하를 한 번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뭐 근거는 다 똑같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다들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나만 지금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원래 워낙에 그 동결 얘기를 한 지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가 올해 뭐 0번, 1번 그거보단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더 문제가 된다면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경기가 계속 가속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경기 과열이 됐을 때 그게 한번 터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증시의 조정도 조금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지금 시급하다라는 논리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건 사이클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연초부터 연내에 전체적으로 올해 못한대, 올해 한 번밖에 못한대 이렇게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의 상방 압력을 계속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부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달러 한번 볼까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기사에서 나오는 대로 아시아가 지금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아무래도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아시아 증시를 주목하는 관점에서 최근에 또 중국에서도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과연 달러를 견제할 만한 수단이 어디에 있을까? 달러가 계속 올라가면 아시아 신흥국 증시는 계속 불안할 텐데 이거 괜찮은 걸까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또 109를 넘어섰습니다. 이거 뭐 110 한번 갔다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109 근처에서 계속 등락을 지속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리포트 나온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달러가 좋은 건 뭐 미국 경기 좋은 것보다 다른 데가 안 좋아서입니다. 근데 어제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거든요. 코어 CPI 다행히도 바닥권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코어 CPI를 본다는 건 이유가 있죠. CPI가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비자 물가지수는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이제 코어 CPI라고 하는 이제 그 원유 가격, 에너지 가격이랑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그 근원 물가만 올랐기 때문에 뭐 이거 자체로 시그널이 좋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걸만 놓고 보면 소매 판매도 부진하고 CPI도 부진하고 여전히 위안화로 달러화를 견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이 가능하죠.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지금 달러의 어쨌든 달러도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달러를 하나의 주식 종목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누가 상방으로 베팅하고 있고 누가 하방으로 베팅하고 있는지 이게 좀 보여야 될 텐데 여전히 보시는 것처럼 비상업성이든 뭐 실물 화폐든 다 롱 포지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달러가 내려오기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치닫다 보면 어떤 트리거 하나만 딱 들어갔을 때 갑자기 또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달러를 공격적으로 지금 상방으로 투자하세요라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요. 이게 이제 역으로 역발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려올 때 어떤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게 유리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다들 약간 지금은 조금 비상식적인 상승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하는 거고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조만간 좀 역방향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또 앞서 그 중국 얘기를 잠깐 한 건데요. 중국이 이렇게 힘들잖아요. 물가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막 조 단위를 쏟아부어도 물가가 안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이 유가를 잡고 중국에게 뭔가 트레이딩 카드를 제시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아마도 뭐 보편적 관세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국을 향해서만큼은 관세를 때릴 예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돈을 어떻게든 쏟아 부어서 트럼프 시대에도 좀 잘 살아남아 보자라는 그런 내수 진작 정책을 쓰는 건데, 그게 이렇게 계속 안 올라오는 데다가 관세까지 들어오면 진짜 이건 사면초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유가를 잡아줄게 라는 카드를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스멀스멀 유가가 올라오는 것도, 이렇게 유가가 잘 잡혀 있다가 올라오는 것도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위협을 좀 하기 위해서라는 포석이 깔려 있더라고요. 아니, 유가는 뭐 중동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오펙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건 진짜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이미 미국이 패러다임을 다 잡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의 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또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지금 계산하기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유가보다는 그냥 물가지표 그 자체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비트코인도 어쨌든 움직였으니까 간단히 살펴보면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DOJ라는 게 이제 법무부인데 법무부가 그동안 압수했던 코인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게 한국 돈으로 한 10조 가까이 되던데, 그걸 이제 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약간 좀 불안한 그런 랠리를 지속해 오다가 오늘도 좀 미끄러졌는데, 일단 하방을 잘 다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9만 달러를 깨지 않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뭐 주말 사이에도 계속 비트코인은 움직일 테니까 고용 보고서가 과연 유동성의 방향성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 주목해서 우리가 다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특징주 세 가지 빠르게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는 양자 컴퓨팅 관련주, 뭐 요즘 젠슨왕 때문에 굉장히 좀 억울하셨을 텐데, 그중에 이제 D-Wave라는 곳에서 젠슨왕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요. 지금도 이미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고 쓰고 있는 게 있는데 무슨 20년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갑론을박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요. 결국 우리는 주가만 봐야겠죠. 아이온큐의 방향성, 지금 일단 40% 넘게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다들 고민이 되실 텐데, 하루 정도는 좀 보시면서 천천히 대응하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도 이벤트는 많으니까 긍정적인 소식들 한번 기대해 보죠. 자, 두 번째로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면요. 반도체에 대해서 제프리스의 어떤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앞서 맨 처음에서 말씀드렸던 너무 쏠렸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가 불안하다라고 했던 그 논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반도체도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작년 뭐 다 잊으셨겠지만 작년 상반기는 엔비디아의 뭐 거의 쇼타임이었고, 한 해 통틀어서 봐도 M7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게 엔비디아거든요. 뭐 물론 후반기에 좀 부진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올해 3월부터 5월에 반도체가 아마 피크를 찍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계속 다른 종목들 얘기, 엔비디아보다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인피니온이라든지, 그리고 뭐 ASML이라든지, 그리고 뭐 삼성전자 얘기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굳이 사고 싶다면 조금 덜 오른 종목들을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게 제프리스의 핵심이었고요. 세 번째로 또 긍정적인 반가운 소식 하나 나왔네요. 일론 머스크 CEO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2025년 수천 대가량 양산할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2025년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수천 대? 모르겠어요. 수천 대면은 제 눈에도 이제 로봇이 걸어다니는 게 보여야 될 텐데 그게 현실이 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에 이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입만 벌리면.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생산을 하고 뭐 운 좋으면은 뭐 내년에 10배, 뭐 내후년에 또 10배, 뭐 그래서 뭐 10,000대, 50,000대 이런 얘기를 하던데, 진짜 로봇이 주변에서 활동하는 그 시기가 멀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과연 테슬라의 주가가 어떻게 반영할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함께하는 헤르메스 스타 하창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휴장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번 주의 어떤 흐름들 한번 되짚어보고 정리를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희비 교차가 있었죠. 미국장 하시는 분들은 조금 짜증이 단기적으로 생길 수 있고, 그렇죠. 뭐 국장 하시는 분들은 이게 역시 키 국장이지 라고 하는 그런 좀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이제 사실 올해 요번 달 같은 경우는 다들 뭐 아시잖아요. 월 초부터는 고용이 항상 나오고,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고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매크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후로는 또 이제 지수의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고 스타트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의 좀 고민이 좀 가속화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약간 좀 줬다 뺏어서 기분이 더 나쁘죠. CS에서 좀 주다가 그렇죠. 끝나고 또 뺏어가서 예. 기분이 좀 상당히 나빠질 수 있는 시장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롱 포지션으로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단기 출렁거림이 좀 따끔할 정도인지 네. 아니면 이제 많이 아플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만 맞아요.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이제 지표를 많이 살펴보고 있지만 예. 최근처럼 고용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런 시기가 있었나 그러게요.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데이터들이 막 졸트랑 이제 뭐 ADP 민간 고용이랑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다 달라요. 얘기가. 다 달라요. 예. 네, 그리고 지금은 사실 고용이 너무 세면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간 실업 청구 건수만 보면은 이거 뭐지 싶고, 저번에 어제 발표됐었죠? 네, 20만 어제. 건까지 떨어졌던데. 네, 20만 1000건. 네. 네, 그리고 근데 이게 또 뜯어 보시면 또 계절적으로 수정이 된 게 하나 나오고 계절적으로 수정되지 않은 데이터가 하나가 나와요. 근데 계절적으로 수정치로 된 거는 이제 보험 실업률이 1.2%가 동일한데, 계절적으로 조정하지 않은 보험 실업률이 1.4%거든요. 이거는 좋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ADP 민간 고용 보면은 대기업은 좋은데 뭐 중소기업은 또 박살나고 있고, 진짜 어렵네요. 졸트를 보면은 이거 뭐 또 정부 주도에 좀 약간 물음표가 생기고 있고, 또 이제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는 뭐 이따가도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저번에 너무 데이터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또 데이터가 이전보다 뭐 많이 꺾인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고용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너무 괜찮은데, 또 이제 GDP 수치는 이미 확정이 됐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발표된 이후에 애틀랜타 GDP 나오가 3.12에서 뭐 2점대 중반으로 뚝 맞아요. 떨어졌어요. 떨어져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세부 데이터가 힌트를 되게 안 주는 것 같지만 걔네는 딱 핵심씩 키워드만 줘요. 아 그래요? 네, 민간 투자가 줄어든 거. 이번에는 다행히 조금 늘었긴 합니다만 아직 마이너스 %대예요. 그러니까 왜 민간에서 투자를 안 할까? 그러게요. 이런 생각도 해봐야 대선도 되는 거고. 지나왔는데. 대선도 지났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제조업 PMI 지수, 그리고 서비스업 PMI 지수. 얘네들을 또 체크해보면 또 다르거든요. 그것도 어려워요. 서비스는 너무 좋은데 맞아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되게 애매합니다. 그것도 각각의 지표가 사실 이게 ISM 같은 경우는 아직 11월 달, 12월 달을 체크하고 있는 거고, 뭐 최근에 그 이제 또 다른 쪽에서의 제조업 뭐 S&P 글로벌 같은 경우도 최근 거잖아요. 맞아요. 그 괴리가 지금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오는 거를 좀 봐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 그리고 12소비자 신뢰 지수에서의 이 데이터가 점점 보수적으로 바뀌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각각의 데이터도 사실 뭐 12소비자 신뢰 지수를 집중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비농업 고용을 집중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얘기가 뭐냐면 압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건데, 이건 좋아 보이고 이건 안 좋아 보이고 이렇다는 건 뭔가 그 사이 변곡점 어딘가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렇죠. 아주 잘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문제가 뭐냐면 패드워치에서는 금리 동결 확률이 지금 5월 달까지 50%를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작년 말에 패드에서 봤었던
금리 인하 시그널과는 완전 달라요. 그리고 이제 맞아요.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오면서 이제 페드 위원들의 발언들 이제 이게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예. 있거든요.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드린 게 기억나실 거예요. 오히려 빅스텝을 때릴 수도 있다. 빅스텝을 해야 될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분명 올라갈 텐데 네. 패드 입장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끝내버리면 그 다음에 얘네는 선택지가 동결밖에 없다. 혹은 운이 안 좋으면은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텐데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완전 증시는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드리냐면은 그러한 지금 상황에 있다. 아. 연초의 상황이 되게 물론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자국 내 보호 무역지 되고 자국 내 투자가 늘어나니까 분명 중반기 이후부터 하반기까지 좋을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항상 뒤를 보고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이 힘들면 네. 내가 대응을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뭐 지수나 이런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거 신경도 안 쓰시겠지만 뭐 어쨌든 단기적으로 지금 미국장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단기 자금을 많이 쏟아 부으셨던 거거나 이제 그러한 상황일 때는 고민이 되게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선택지가 일단 연준에게 좀 좁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군요.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증시 입장에서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연준이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거기서 도와주지 못하면 뭐 증시의 조정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좀 들리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저희가 고용 보고서라는 굉장히 큰 이벤트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헷갈리는 상황에서 고용에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고용은 네. 지금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네, 그렇죠. 너무 박살나도 안 돼요. 그렇겠죠. 딱 네. 어중간한 이 뭐야? 이 상황이 유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왜 얘기를 드렸냐면은 분명 관세에 대한 강력한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국가 뭐 이제 비상사태 또 경제 비상사태. 경제 비상사태 그거 이제 한 2번 정도 했었죠 과거에. 그 사례들을 봤을 때 특히나 이제 굉장히 강하게 미국 경기를 또 이제 올리게 되는 그런 트리거가 됐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왜 그렇게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기 때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일부 동맹국 과거와는 다르게 일부 좀 우군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터뜨리려고 하는 것 같고 예. 역시나 주요 목표는 중국일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유럽도 가만두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유럽까지 박살을 내놔야 유럽이랑 중국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부서지면은 유럽도 많이 힘들어져요. 근데 동시에 지금 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황 자체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유럽까지 같이 할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강달러가 유지가 될 거고 자기네들도 국채들을 계속 사줄 거거든요. 왜냐면 국채를 발행을 많이 해야 되니까 지금은 협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네 그렇죠. 국채를 안 사주면 나 이거 계속 유지할 거다. 우리 같이 한번 힘들어 보자. 이 상황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됐을 때 네.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게 결국엔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쉘터는 우리가 데이터들을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쉘터는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게다가 에그플레이션 아직도 유지 중입니다. 우리나라 달걀값도 비싸요. 예. 되게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WTI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 가격 그 데이터 보시면 예전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심했는데 지금 거의 다 올라왔어요. 거기서 만약에 에너지가 올라오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CPI랑 PPI가 갑자기 올라오게 되면 이거 금리 인하를 당연히 못하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는데 근데 투자가 들어오니까 신규 노동력이 생길 거고 왜 미국이 왜 제조업의 나라가 아니냐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이 정가가 안 될까? 무조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소득이 늘어나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니까 결국엔 노동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플레이션은 촉발이 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고용이 애매하게 나와야 된다. 오히려 안 좋게 나와도 시장은 환호할 수 있다. 왜?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 확률이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네, 높아질 거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IB에서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다고 한들 큰 배가 방향성을 틀어버리면 그렇죠. 작은 것들이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뭐 일부분 뭐 단기적으로 한 2주 한 달 올라갈 수 있겠죠. 뭐 6개월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결국엔 M7이 달려줘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계속적으로 달려왔었던 이유 그리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아니란 걸 알지만
금리 인하 확률을 그렇게 뭐 연에 6번, 5번 이렇게 무리하게 생각을 했을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6번을 어떻게 합니까? 거의 2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네. 하지만 거의 1년 반 내내 금리 인하를 많이 할 거라는 희망회로에 차 있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인 즉슨 그렇게 안 되면 증시는 부러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스토리로 본다라고 한다면 고용이 지금은 굉장히 애매한 구간에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하반 1월 달 중후반에 행정부 들어오면서 분명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공격을 할 텐데 네. 이게 신규 이민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도 터치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불안하겠죠. 예. 그러면은 고용이 되게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변수 포인트가 너무 많다. 이거를 다 사실 이런 걱정들을 결국 다 담고 있는 지표 하나를 꼽자면 제가 봤을 때 금리 시중 금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지난 수요일에 4.7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었고 이게 원래대로면 뭐 미국 경기 탄탄해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뭔가 좀 불안감을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 금리 전망이랑 이게 그 증시나 뭐 코인 시장이나 이런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국제 수익률이 결국엔 높아지는 요인들이 이제 그런 요인들이 그쵸, 있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지금 코인 시장도 좀 정체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술주랑 코인이 항상 같이 다닐 때는 금리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결국 유동성이 필요한 거죠. 유동성이 네. 필요하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사실상 주식에서의 그런 투자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받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과거의 고배당주에다가 뭐 배당 황제주, 뭐 귀족주라고 불리는 뭐 리얼딩컴 막 이런 종목군도 있잖아요. 최근 주가 보시면은 본업과 상관없이 박살나 있어요. 왜 예. 그러냐면 굳이 그 종목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연배당이 5에서 7%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국채 수익률로만 보더라도 거의 6%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왜 합니까? 리스크가 전혀 없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에 대한 매력도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기술주와 코인 쪽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스토리들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채 수익률이 높은 것은 상당히 좀 부담감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근데 그 국채 수익률이 지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재정 정책이 확대가 될 거니까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더 높아질 건데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이런 이제 자금에 대한 매력도가 과연 위험 자산 쪽으로 더 강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보고 있으면 뭔가 조만간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계속 들고 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언젠가 터질 것 같은데 이게 아직까지는 괜찮네 이러면서 약간 버티는 느낌이라서 그렇죠.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팡 하고 폭발을 하면 시장은 크게 이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비트코인도 요즘에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좀 빠지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7만 달러까지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게 그 얘기가 이제 결국에는 이 거기서 오는 유동성, 거예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사실 10만 달러 전후로 해서는 뭐 사실 코인을 투자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이건 과거부터 10만 달러는 갈 거야. 네. 그다음 또 20만 달러까지는 갈 거야. 이런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정말 쌀 때부터 샀었던 사람들의 물량이 분명 터져 나올 거다.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코인 시장이 좀 영향을 받았던 건 이제 제일 먼저가 패드의 발언이죠. 파월 의장한테 그쵸. 네. 기자가 물어봤죠. 코인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전혀 관심 없어. 그러네.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전략 비축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코인에 대한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네. 또 약간의 사고를 친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자기네 주식을 차고 팔면서 맞아요. 무리하게 코인을 사니까 코인이 지금 왜곡되어 있다. 요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거기다 이제 QQQ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자기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이제 우선주로 전환한다거나 그런 스토리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 좀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주가도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물량들에다가 이제 또 고래 물량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 좀 엮여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코인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놓칠 수가 없어요. ETF 자금을 보시면 거의 1년에서 1년 반 만에 금을 넘었거든요. 그렇죠. 네, 금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저는 이거 기축통화로 계속 풀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갈 텐데 근데 그 중간에 굉장히 큰 흔들림이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화폐의 가치들이 막 달라지고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실물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확률이 높은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엑슨모빌이라든지 옥시덴탈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또 부각이 받기 시작을 하는 거고 실적주 부각되는 것도 그런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나마 좀 위안을 찾자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 그 미국 증시가 실적 시즌에 이제 곧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 시즌 전에 조금 조정을 받고 가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계속 눈에 밟히는 게 역시나 금리입니다. 금리 때문에 이거 그냥 조정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변곡점에 딱 저희가 걸쳐 있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말에 이제 고용도 발표될 거고 실적 시즌도 시작할 건데 이번 주말과 다음 주까지의 투자 전략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은 이제 근데 저는 계속적으로 롱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하락이 5%짜리일지 10%짜리일지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면은 미국 시장은 이제 지수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러브콜을 받을 수밖에 없다. TSMC 주가를 보시면 확실합니다. 그래요? 네, 계속 올라가. 지금 신고가 갱신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제 금요일에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러네요. TSMC도 나오죠, 데이터가. 네, 데이터 아마 엄청 좋을 거예요. 네. 왜냐면 삼성의 파운드리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렇죠. 플러스 알파로 더 붙을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기기들에 대한 모멘텀이 더 터져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도 왜 TSMC가 이렇게 제일 크게 약진을 할까? 이게 넘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좀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고요. 지금은 사실 내가 성장주에서 답을 못 찾겠다라고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전통적으로 매력도가 있는 게 채권 수익률 때문에 억울하게 떨어진 애들은 담아 놓으시면 성장에다가 배당까지 같이 챙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그런 투자 방식도 괜찮고요. 일단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 환율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근데 이제 신규로 들어가시거나 얼마 안 되신 분은 환율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시플로우를 같이 만드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은 확실히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수로 한번 또 재미를 볼 수 있는 좋은 구간이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수를 조금 째려보자. 그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큰 그림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금리 얘기도 하고 지표 얘기도 하고 고용 얘기도 드리는 건데 조금 머리 아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또 투자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까지의 투자 전략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약간은 좀 역발상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함께하는 ISET 김태성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휴장했기 때문에 뭐 네. 전체적인 그림에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오늘 아마 핫픽에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핫픽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핫픽 굉장히 좀 도발적이네요. 끝났다. 뭐가 네. 끝났다는 내용인가요?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 CES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었던 1월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CES에 대한 행사가 끝나다 보니 여기에서 수혜를 받은 쪽, 그러니까 상승한 쪽과 그러지 못한 쪽에 대한 종목분들의 이 편차가 굉장히 또 심하게 나타났었던 1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끝났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 CES가 끝남과 동시에 뭐가 시작하죠? JP모건 컨퍼런스가 또 시작을 하죠. 그렇죠. 또 JP모건 컨퍼런스가 끝나면 예. 1월 달은 또 1월 20일부터 트럼프 2기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1월 달의 끝남은 또 다른 시작을 저는 이야기한다라고 오.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증시의 측면에서도 끝났다, 또 다른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보자면 지금 연준 얘기도 끝났다랑 연결이 그렇죠. 되거든요. 네. 금리 인하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다.
간밤에도 보우먼 이사가 또 12월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견을 펼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FOMC 그리고 연준은 그들이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들의 할 일은 뭐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를 잡는 일이 이제 그들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두 가지가 너무나 좋으면 일단 첫 번째 지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100점 만점에 100점을 더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용 지표는 좋은데 실업률은 또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하고 또 임금에 대한 압박들이 좀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까지는 좀 봐야 되긴 하나 생각보다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예.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쏠림 현상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지만 빅테크 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도 목표가 상향은 어렵지만 그래도 3분기보다 더 나은 4분기 실적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국 증시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내수주 예를 들어서 뭐 코스트코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월마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보면 주가가 낮은 게 아니라 여기도 역사상 신고가 구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 예. 너무나 좋은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빠르게 내리는 거에 있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지금 현재 연준과 트럼프의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간밤에도 무슨 이야기가 한 번 나왔냐면 트럼프 2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연준 이사들이 다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불과 3개월 전에 파월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본인의 임기까지 끝까지 마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만큼 그들의 또 자존심적인 부분들이 좀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조금은 더 워딩들이 세게 나오다 보니 이 부분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실적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이런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따른 지수의 조정과 기업들의 조정은 저는 역설적으로 매수의 기회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끝났다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저는 이야기한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 우려 이런 것들이 시장을 확실히 누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기업 실적 시즌이 오면 또 그 걱정들 언제 그랬냐는 듯 씻어질 수도 있거든요. 뭐 물론 실적이 안 좋으면 그건 더 가중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는 조금 마이크로하게 기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조금만 그래도 좀 걱정을 더 해보자면 인플레이션 얘기가 하도 많아서 네. 트럼프 이제 취임이 머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들어오면은 뭐 국가 경제 비상 사태를 선언해서 뭘 하겠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요거는 어디까지 사실이라고 봐요? 그런데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현재 바이든 대통령을 저격한 가장 큰 포인트가 뭐였냐면 물가를 잡지 못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본인이 와서 이렇게 물가가 관세에 상승하면. 대해서 네.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그냥 설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보편적 관세냐, 이제 선택적 관세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트럼프 1기 때보다는 조금은 온화한 어떤 정책들이 더 나오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비상사태가 만약 선포하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이제 100%라는 것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선포하게 되면 그때 그냥 대응을 한다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트럼프 1기 때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항상 보여왔던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측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대응의 영역으로서의 이제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트럼프라는 사람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렇고 네. 투자자분들도 다 그럴 텐데 그게 어느 순간 굉장히 허무해질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었구나. 트럼프라는 사람은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네. 그거를 2017년도에 많이 겪었던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말씀해 주신 대로 심플하게 그냥 기업에만 집중하시죠. 네. 지금은 실적 시즌 딱 앞두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핫픽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핫픽은요. 증시 흔든 젠슨왕 진짜 뭐 한마디 한마디에 특히 그렇죠. 이 뭐 태평양 건너서 대한민국의 어떤 뭐 로봇주, 양자 네. 컴퓨팅 그리고 유리 기판 이런 것들을 막 뒤흔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참 대단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젠슨왕 CEO 전에는 스티브 잡스가 이런 역할을 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스티븐 잡스 다음에 젠슨 왕이 정말 확실하게 그의 이제 자리를 잘 메워주면서 그래도 이제 기술주들의 엄청난 상승세를 또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죠. 아, 맞아요. 네. 네, 왜 하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소 좀 아쉽게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래도 끝나고 나서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도 하나 나왔었고 플러스 이제 최태원 회장이 다 팔았다라는 네.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전히 올 한 해에도 HBM 위주의 엔비디아의 강세는 여전히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기조연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분은 어떤 사업가, 확실한 이 영업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의 회사의 제품을 정말 강력하게 홍보하기 위해 이제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되게 잘해요, 설명을. 혹하더라고요. 네, 저도 혹해서 여러 가지를 좀 찾아보게 되는 네. 그러한 기조연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쪽에서도 사실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줄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가 좀 아쉬웠죠. 일단 블랙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 제품 루빈에 대해서 사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IT 혹은 엔비디아가 잠시 힘들었을 때 그 힘듦을 좀 버티게 해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루빈이라는 제품이 생각한 것보다 빨리 6개월 나온다. 정도 더 네. 빨리 나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기조연설에서 그게 빠진 게 다소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하지만 이 아쉬움을 무엇으로 달랬느냐?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로 좀 많이 달랬더라고요. 그렇기에 엔비디아도 이제는 이 HBM 하나만, AI와 데이터 센터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성이 넓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가 2차 전지 전기차에서 로봇과 FSD로 한 번 더 부활하고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간 것처럼 엔비디아도 또 그런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젠슨왕 CEO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피지컬 AI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그렇죠. 하셨더라고요. 로봇 데리고 나와서 이제는 물리적 AI가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사실 선언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엔비디아가 먹고 살기 위해서 칩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일단 유리기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유리기판이냐 액침 냉각이냐 이 이야기는 이미 2년 전부터 계속 우리 시장에 혹은 이제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화두였던 것 같아요. AI와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발열이고 그렇죠. 이 발열을 누가 더 획기적으로 잡을 거냐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해당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극단적인 예를 들면 양자 컴퓨터 이틀 사이에 굉장히 힘들어졌죠. 네네. 그 이유가 뭐죠? 미국에서는 처음에 2030년 상용화될 거라고 했는데 CES에서 젠슨 왕이 빨라야 15년, 늦어지면 30년도 걸릴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엄청나게 큰 하락 변동성을 좀 보였어요. 맞아요. 이쪽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보면 지금 당장 상용화되지 못하다면 또 주가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SKC가 이번에 CES에서 굉장히 잘 선보였고 그거 그냥 갖다 붙여놨던데. 그렇죠. 네. 반응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예. 왜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냐면 AI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디바이스처럼 이 외부의 충격에 어떤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한번 설치되어 있는 곳에 계속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데이터 센터와 AI에게는 유리기판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양산화해서 수요를 잡은 SKC의 유리기판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SKC를 포함한 다수의 OLED 장비들, 왜냐하면 이 장비들이 유리기판 관련주들로 많이 엮여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유리기판과 양자 컴퓨팅을 가르는 그 네. 키워드는 상용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유리기판은 실제로 우리가 CES에서 실물 전시가 돼 있고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방금 팔고 왔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점점 확장이 되는 거죠.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곧 유리기판 관련주가 되겠구나. 근데 양자 컴퓨팅은 아직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테마성으로 좀 남아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HBM 얘기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네. HBM은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두 기업이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러게요. SK하이닉스는 별 고민 없습니다. 그렇죠.
다 팔았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뭐 본인들이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기술력보다 더 앞서가고 있다 이런 얘기 하던데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더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일단 반도체 IT 전반적으로 레거시 그러니까 디램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SK하이닉스는 그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HBM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HBM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알려져 있죠. 일단 최소 45%의 영업이익률, 많게는 52에서 53%까지도 영업이익률이 남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만큼 디램이라든지 레거시에 대한 부족분을 그쪽에서 충분히 채워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SK하이닉스이고 SK하이닉스는 증설에 더 서두르고 싶어 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캐파가 지금 풀캐파가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SK하이닉스와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은 크게 걱정 없이 보셔도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9%, 4% 이렇게 올라온 게 SK하이닉스예요. 예. 근데 이제 걱정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의 장점은 딱 하나,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그렇죠. 문제는 단점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점이 뭐냐면 결국 HBM에 대한 명확한 플랜이라든지 명확한 결과값이 없으면 올 한 해에도 V자 반등이 나오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디램과 레거시 힘든 거 아는데 이거를 비메모리에서도 메꿀 수는 없죠. 그렇죠. TSMC에 완전히 밀렸기 때문에. 예. 그럼 결국엔 이 부족분을 메꿀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서 실적의 눈높이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실적의 눈높이의 하향은 곧 주가의 조정 혹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HBM 컬테스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군요. 젠슨항이 CES에서 뭐 확실하게 통과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또한 약간의 압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해라. 너희들 좀 네. 빨리 해줘라. 지금 우리 HBM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 뉴스를 확인을 하고 비중을 늘려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참 삼성전자 말씀하신 대로 메리트는 확실합니다. 밸류에이션은 정말 싸요. 예, 네. 이렇게 싼 적이 없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이유들을 조금씩 해소해주고 완화해줘야 이제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밸류에이션 메리트 말고는 딱히 해소된 게 완화된 게 없습니다. 네. 뭐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금리 같은 경우에도 연준의 압박 뭐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서 계속 국내 증시 특히 국내 증시를 책임지는 삼성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V자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씩 이제 회복세를 만들어 가기를 그리고 그 키는 한 번의 트리거는 HBM 결국 거기서 좀 찾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핫픽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핫픽 키워드는요. 1등. 네. 이게 아마 요즘 뉴스에서 가끔 보이는 네. 이게 진짜 뭐 눈 씻고 다시 봐야 돼요. 코스피가 수익률 꼴등에서 1등이 됐습니다. 참 이래서 국장을 포기 못하죠. 아 그러게요. 이제 포기할 만하니까 또 예. 올라오기 시작하고 예.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 싶으니까 또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을 버리지 못하는 게 속상하기도 하고 얄밉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우리가 정말 원했었던 상승세가 1월 효과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를 달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을 이제 달고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네. 방심은 금물이다라는 거죠. 올해 우리가 많이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 주셨다시피 작년에 가장 깊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꼴찌였으니까. 그렇죠. 네. 1등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연속성이 나오면 다른 시장보다 굉장히 눈에 확 띄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어필이 매력적으로 되겠네요. 보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두 가지가 잘 잡혀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 쪽으로 보면 지금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예. 계속 이어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조금은 횡보를 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환율 시장에 대한 여파는 위로 갈 거냐 아니면 다시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안정화가 될 거냐 그러네요.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코스피 코스닥 약간의 조정세는 나올 수는 있어도 글로벌 증시가 디커플링 되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아직까지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반도체 이미 갖고 있을 거고요. 그렇죠. 2차 전지 가지고 있을 거고요. 네. 그죠? 로봇주들도 이미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제 수익이냐, 수익이 아니냐의 이제 차이일 뿐. 일단 보유하고 계신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보유를 해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대신에 신규 매수하고자 하는 물량들은 조금은 더 신중하게 좀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 너무 좋을 때는 좋은 것만 보입니다. 여기에 제가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지만 1월 20일 금방입니다. 주말 쉬고 그러네요. 오고 네. 다음 주에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는 트럼프 2기의 취임 시기이기 때문에 네. 저는 만약 신규 매수를 하거나 현금을 조금 더 이제 과감하게 쓰시려거든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또 20일 이후에 어영부영하다 보면 설 연휴죠. 그러네요. 설 연휴가 또 굉장히 깁니다. 그러네요. 연휴 전에는 또 시장이 통상적으로 좀 약했기 때문에 찬물을 계속 부으시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신중하게 가지고 계신 현금은 일정을 좀 잘 체크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2,300일 때는 이게 말이 되나 이랬었는데 네. 또 그거 올라왔다고 이제 또 약간 걱정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선별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 필요한 업종 혹시 종목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찬물은 끼얹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나중에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섹터는 로봇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로봇 아마 최근 2, 3주 동안 많은 전문가님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예. 저도 오늘 똑같은 섹터 똑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 이쪽이 가장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쪽에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종목을 이제 잘 골라야겠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유일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로봇주들의 공통적인 단점, 일단 최근 10종목 중에 약 7종목 정도가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개선세가 조금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박스권 직전, 그러니까 박스권을 돌파하진 못했지만 전 고점 직전에 이제 놓여 있는 기업들은 많은 투자자분들의 단기적인 공략할 종목으로 관심을 좀 많이 받거든요. 지금 유일 로보틱스의 어제의 종가 흐름이 딱 그 구간에 그렇군요.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현재 구간에서 만약 시세가 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45,000원 그 이상도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 밀리게 된다면 손절가 3만 원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선택 중요하겠네요. 유일 로보틱스였고요. 오늘은 김태성 IS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디사이트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